사실 국내 시장은 썩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최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해외 시장은 여전히 조금 뜨거운 모습인데 어떻게 혹시 우리 함의원님 이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 조금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소감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국내는 지금 제가 나올 때랑 비교하니까 100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은 한 1%도 안 하락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스닥의 이 대형주들이 약간 안전자산으로서 좀 기능을 했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조금 더 재밌는 건 지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러셀 2000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이 최근에 나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미국이 금리 올릴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달러 강세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미국에 돈을 넣는 과정에서 한국이 좀 빠졌다. 그리고 중국이 되게 최근에 안 좋거든요. 중국이 뭐 경기도 나쁘고 뭐 골맨삭스에서 뭐 은행을 다운그레이드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런 와중에 같이 나간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 정도로만 평가를 합니다. 네. 유건 문장님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네. 여기서 금리를 동결을 하면은 시장이 너무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 시장 금리 한번 올리는 것까지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투표를 하라 그러면 전도표를 찍으라 그러면 그냥 동결로 찍겠어요. 근데 분위기 보아하니 이게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가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만약에 안 올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시나리오 한번 짜고 계신가요? 올리겠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분위기가 사실 미 연준이 옳았다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채권 시장에 항복이 일어난 거죠.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고용시장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한 달에 신규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가 인구가 성장하는 국가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감소하는 국가이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성장을 하는데 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만 정도 신규로 이제 그 사람이 들어와요. 노동시장에 월. 근데 지금 숫자가 20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고용이 정말 핫한 거죠. 숫자가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15만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그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덜하다라는 얘기고, 또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용시장이 핫하니까 임금 상승률을 떨어뜨리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다. 즉 지금 지난달 숫자 보니까 4.4% 상승을 하는 임금 상승 시간당이 그렇고요. 전체 숫자를 보니까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거의 5% 상승률이에요. 지금 전체 임금 상승률이.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경기 침체입니까? 그죠? 네. 네, 경기 침체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정도 임금 상승률 금리잖아요. 지금 딱.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대출 증가율이 안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개인들의 펀드멘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돈 빌리지 말라니까 안 빌리고도 이자를 갚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체율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게 나오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또 연체율 엄청나게 올라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숫자.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도산 기업의 수. 근데 지금 보면은 글쎄요, 저희가 그 연체율이나 퍼센티지로 따지자면은 이거는 뭐 정말 낮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신용카드 쪽도 금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죄송합니다. 20%, 21%까지 끌어올렸어요. 16% 평균에서. 그랬는데도 연체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뎌요.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펀드멘트가 튼튼하다는 얘기라서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안 올린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생산성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앞으로 고용 시장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고소득층 말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임금 상승률이 5%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 2, 3%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시 떨어져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그 2010
2013년부터 2017년 사이클 리피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있었던 95년에서 2000년 사이클의 리피트라든지, 그러니까 95년부터 2000년이 인터넷 사이클이었고, 2013년부터 2018년 이때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이었고, 이번이 또 AI 사이클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한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 연준이 그냥 이 금리에서 안 올리고 안 떨어뜨리고 그냥 2, 3년 간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95년부터 2000년에 일어났었을 때 금리가 높았는데도 경기 침체가 안 와요. 네. 예. 그거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뭐 94년 오기 전에 높았던 숫자가 계속 떨어져서 95년도에 2.5%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더 떨어져서 1%까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만약에 과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를 안 올렸을 때 과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온다면은 정말 큰 거품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좀 더 빨리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겠죠. 근데 시장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쉽게 빠지는 미국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한 의원님 말씀 중에 저는 와닿았던 게 빅테크 기업들을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네. 인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기가 뭐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보란 듯이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을 내니까. 근데 어떠세요? 계속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약간 독주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좀 분산이 되거나 아니면 뭐 빅테크 기업이 좀 약간 약화되거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요즘 합니다. 지금 올해 나스닥의 EPS 성장률이 한 12% 정도 컨센서스가 나오고 내년이 한 2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배잖아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 거니까, 만약에 정말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올해 성장률이 올해 2배가 나오려면 빅테크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가 막 드라마틱하게 예를 들어 올해가 내년 좋아질 때는 다 삼성전자가 좋아지는 거지만 하이닉스하고, 내년에서 만약에 내후년 실적 좋아지는 게 삼성전자만 갖고 될 거냐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전자 밑에 있는 소부장이 좋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지금 나스닥 컨센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도 좋아지는 건 맞는데 내년이 되면 다른 나스닥 기업들도 좋아질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 믿는 거죠. 왜냐? GDP 성장률이 올해 페드가 보는 게 1%고 컨센은 1.4%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이 페드가 보는 게 1.1이고 컨센은 0.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만 놓고 보면 내년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떨어지니까 내년에 나스닥 그 실적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전부 빅테크를 살 거야.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날 금요일 날 장이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게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런 거예요. 경기 방어주가 빠지고 에너지가 오르고 막 경기 소비재가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낌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사람들이 올해 말이랑 생각을 하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닐 것 같고 내년에도 그렇게 경기가 안 나쁠 거야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슬슬 베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맞으면 대형주만 갈 리가 없죠. 그러면 중소형 성장주도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믿겠으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대형주에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금리나 그다음에 중국의 혹시 부양책이 나오거나 거기에 뭐 3분기 실적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의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주장님 말씀이 전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박사님 질문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금리를 이번에 만약에 안 올리면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사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2년물이 4.98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25bp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번 올린다를 가정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아, 올해는 죽어도 금리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바꿨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점도표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가 4.5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5.25니까 한 번 더 올리면 4번 낮춰야 되는데 한 번 안 올리면 3번만 낮추면 되거든요. 올해 안 낮춰도 그러면 내년에 충분히 4.5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금리를 만약에 안 올리면 생각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더 나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저는 원래 금리 안 올린다고 믿었던 사람인데 데이터가 너무 좋고 저는 2년물 금리를 되게 믿거든요. 저는 페드워치는 안 믿고 2년물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아 진짜 금리 인상을 할 건가 보다라고 믿나 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올려주면 뭐가 이상한데? 라고 의외로 오히려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은 미국 장이 안 빠지는 게 왜 그런 거 같냐면 그래 금리 올려도 우리 버틸 거야. 5.5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는 거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 금리 올리면 여기 못 버티겠지 하고 먼저 빠진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7월 26일에 금리를 못 올린다. 이러면 와 진짜 무슨 일 있나 보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지 않을까. 그때 또 실적 시즌에 한가운데거든요. 딱. 네. 막 빅테크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2분기 실적이 어떠냐면은 지난 1분기는 YOY가 되게 마이너스 크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좋아지는 과정이었고 컨센이 낮아서 약간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이번 2분기 YOY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혹시나 그걸 또 조금 미스했다고 또 사람들이 또 팔까봐.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 게 저는 지금은 제일 주식에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고 한번 맞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뭐 이게 더 맞는 거지. 깜짝 금리 동결은 오히려 조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20점에 한국의 채권 전문가인 박정은 박사님한테 더 전문가시니까 더 무슨 생각을 전문가시니까. 갖고 있는지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한국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걸 아니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그리고 예. 지금 시나리오상으로 하나 동결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네. 네. 아,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이 간단하게 사회부터 얘기 안 말씀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자꾸 이제 물어보시니까 일단 네. 저보다는 우리 이 부분장님 말씀 많이 들은 게 좋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일단 저는 점도표에서 얘기했던 두 번의 인상은 지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7월에도 인상하고 9월 내지 11월에 한 번 더 정도 인상은 할지 않겠냐 싶은 거고 그냥 심플해요. 그냥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 너무 좋고 고용시장 받쳐주니까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블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왜 모든 요건이 만족이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지라는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했던 두 번의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두 번의 금리를 한다고 했었을 때 미국 경제가 계속 버틸 수 있겠냐 실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냐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연관 지어서 지난번에 이제 방송할 때 저는 본부장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잘 나간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뭐 테슬라라던가 애플 뭐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이런 거는 경기하고는 또 무관하게 실적이 좀 좋은 그런 모멘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궁금한 거는 과연 미국 경제하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연관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 그거 한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게다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쇼링이라는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 자국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강도가 훨씬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그게 이 공급망 차질을 야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서 모든 공급망 차질이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시켰고 그게 이제 비용이 증가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디맨드 쪽까지도 연결이 됐죠. 게다가 미국은 지금 공장을 막 한마디로 말해서 때려 짓고 있잖아요, 거의.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시장이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뭐 다들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는데 무슨 마이너스 2% 성장률로서 지금 안정을 찾는 모습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좀 너무 높은 편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로서 지난 한 1년 반 동안 다가왔는데 이제 앞으로 1년 반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제 느낌은 중소형주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오는 타이밍이 빠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뒤로 가서, 그러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부터 2018년 사이클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스닥이 S&P를 아웃비트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2017년, 18년에 들어와서 중소형주들이 아웃퍼포먼스를 확 들어오고 끝. 요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이 그 2013년, 14년에 시작된 단계에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까지도 생각을 해요. 아니면 더 옛날로 돌아가면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그러니까 그 먼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률은 제가 볼 때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경제 성장률이 2%까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지금 말씀하시는 테슬라나 뭐 이런 대형 기업들 중에서 이 기업들을 다 보시면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왜 주가가 튀냐면은 마진은 축소된다고 생각하지만 매출이 워낙 크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 점유율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가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생산 그리고 그 인도수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뭐 구글, 알파벳, 뭐 넷플릭스 다 나왔었을 때 다 무슨 얘기했냐면 단가 낮춰준다. 볼륨 왕창 늘어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산업 자체의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로 따지자면 영화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그걸 하는 그 산업의 전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OTT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쪽의 성장이 확 들어왔고 나머지가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전기차가 가면서 내연기관은 다 죽겠죠. 다 죽는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그건 인플레이션 낮춰주는 효과가 나오고 그 기업들의 실적은 좋은데 전체 경제 규모의 성장은 아주 높은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똑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관련된 쪽이라든지 뭐 아마 각동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비전 프로가 내년도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 2년의 사이클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보면은 영화 산업이 다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빅 스크린, 뭐 LCD, OLED 다 죽을 수도 있고, 랩탑 다 죽을 수도 있고 대신에 그쪽만 엄청나게 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들만 주가가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들이 주가가 10배 튀었어요. 지수는 1년에 20%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나스닥이. 그러면 5년 해봤자 뭐 200%가 안 되는 거죠. 거의 5배의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또 리피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 사이즈가 늘어나는 폭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에 경쟁력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기업들의 지금 애플이 3조 달러? 조금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 그러면 GDP 규모로서 뭐 전 세계 6등, 뭐 7등 뭐 이런 사이즈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패권을 가져가기에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의 S&P 500 숫자를 보는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그래서 지난 1년 내내 하는 얘기가 개별 기업 들여다보셔야 된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하고 전체 큰 그림의 실적하고는 완전 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누가 상승을 했습니까? S&P 500은 안 올랐어요. 7개 기업 빼면 0% 상승을 했어요. 그 7개 기업만 5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중소형주들이 막 상승을 하면서 이게 변한다? 아니요. 저 그런 느낌 전혀 안 들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 중소형주들을 막 튀는 게 오면 그건 그때 끝이다. 근데 이 사이클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이클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이 모멘텀이 지금 만들어지는 시기인데 이게 그렇게 빨리 끝나서 다른 회사들한테 쫙 번지고 끝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95년부터 98년까지는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98년부터 2000년 이 사이클 때 다 올라갔어요. 그냥 닷컴 달면 다 올라오고. 묻지마로. 그게 사실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고 지금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선택과 집중이 정말 잘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리비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소형주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400달러에서 완전히 빠져서 지금 이제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250달러, 260달러 올라왔잖아요. 리비아는 고점 대비해서 90%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꼴랑 50% 올라와가지고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80% 마이너스고 이 회사는 여전히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살짝 바짝 떠주는 거고 이 트렌드 사이클이 완전히 그게 끝나는 사이클이라 그러면은 그 리비안 주가 올라가 모든 중소형들이 다 튀고 올라가서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스닥은 지금 30%예요. 그럼 그걸 다 캐치업을 한다? 만약 그게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든지 빨리 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중소형주들이 막 그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그렇게 다시 리피트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언제쯤 올까라고 자꾸 고민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1년 뒤도 아닐 것 같고 2년 뒤도 아닐 것 같고 글쎄요. 그건 계속 봐야 되겠죠.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겠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1%대에서 1.5% 사이가 아니라 갑자기 훅 올라가서 2%대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들이 튀면서 경제가 완전히 복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단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다우존스든 뭐 러셀 2000이든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면은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되고 저성장 시대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완전히 복귀하는 모습, 경제 성장이 2%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럴 때는 저도 비유가 바뀔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소형은 성장을 사야 돼요. 저 이제 미국, 우리나라랑 중소형 개념이 다른데 미국은 한 30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도 중대형 정도로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애플은 3조 달러이기 때문에 그 외 30조짜리 회사가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나스닥 이퀄 웨이트 지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동일 가중으로 한 거. 그거의 개념에서 보면은 저는 빅테크 만약에 나스닥 100종목을 사야 된다. 그럼 상위 7개보다는 나머지 93개가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당분간.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년에 나스닥 성장률이 올해 2배거든요. 컨센서스에 따르면. 근데 그걸 지금 아무도 못 믿고 있어요. 설마. 걔네들 왜냐면 대형주들은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대형주들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도 별로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금리 오르니까 현금을 내가 오히려 이자를 받으니까. 그게 이게 명확한데 우리의 편견이 뭐가 있냐면 그 10개 대형주가 아닌 나머지 90개 종목들은 되게 그러니까 부채가 많을 것 같잖아요. 이자 부채가. 근데 나스닥에 상장된 웬만한 사이즈의 기업들도 다 순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셀 2000에 있는 이런 아주 경기 민감한 중소형주랑 이걸 자꾸 헷갈려서 생각을 해서 그렇지 나스닥에 있는 상위 10개랑 나머지 90개를 비교해봐도 이 나머지 90개 기업도 재무구조가 매우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7개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 93개가 과연 실적이 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근데 요것들도 금리가 예를 들어 얘기하신 것처럼 5.75가 되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 이번에 고용 지표를 보면은 그 누가 고용이 좀 줄었냐면 뭐 소매, 뭐 운송 이런 게 고용이 좀 줄고 나머지 뭐 헬스케어 이런 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경기가 조금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보면은 저소득 실업률하고 저학력 실업률이 좀 올라갔어요. 이번에. 오히려 백인 아시아인은 잘 버티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데이터를 저도 봤는데 연준 위원들은 안 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는 저소득층이 조금 실업이 늘어나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금리를 과연 올리는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아까 안 올리면 그거 진짜 심각한가 보다 이럴까 봐 오히려 이번에는 올리는 게 낫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 분기 실적을 잘 내고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은 10월쯤 나올 텐데
10월쯤 되면 이제 올해 실적은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올해 실적은 그 누구도 신경 안 쓸 거고 내년을 볼 건데 내년이 정말 올해보다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겠죠. 그게 만약 아니면 중소형 다시 상위만 가는 거고 아니면 상위는 버티고 밑에 애들이 붙어주는 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기대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지금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소형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정도면 보통 대형주, 아니 그게 어떻게 근데 이제 중소형주입니까? 미국은 워낙 큰 게 있어서 나스닥 100에 지금 10개 말고 90개인데 나스닥 100은 S&P 500 안에 있는 기업인데 그게 대형주지 무슨 중소형주입니까?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50 빌리언 이하부터 그렇게 알겠습니다.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예, 개인 미국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QQQ를 들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QQQ2를 한번 들고 가보자라고 요즘은 주장을 좀 해요. 이퀄 웨이트로 하는 게 조금 어떨까. 예. 아, 예. 뭐 그거는 이제 비율의 차이일 것 그쵸. 같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중소형주라 하면 러셀 2000 기업들이에요. 예, 러셀 2000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왜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나스닥 100의 부채 비율이 가장 낮아요. 순부채 비율이. 그리고 나서 S&P 5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전체로 봐서도 사실 S&P 500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지금 러셀 20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나스닥 전체 지수보다도 훨씬 더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나스닥 2000부터 그러니까 중소형주 그러니까 기업 3000개 중에 1001등부터 3000등.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적자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기가 정말로 화랑일 때는 그런 중소형주들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죠. 왜냐하면 금리도 뭐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닐 거고 흑자가 나는 부분일 거고. 근데 지금은 지금 그렇게까지 모든 그 경제의 모든 부분을 다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냥 탑 100개에서 500개만 보더라도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면 S&P 500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참 재밌는 모습이 뭐냐면은 가장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S&P 500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순매수 나스닥 100은 가장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약간 해징 차원이죠. 근데 그러다가 자꾸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S&P 500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절반 수준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쇼카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다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전체 500개 기업은 대형주로 보자. 예. 그걸 중소형주라고 볼 수는 전 없다. 예,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아까 박사님 질문이 왜 되게 의미 있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좋은데 올해 상위 7개 기업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그 상위 7개만 약간 대형주인 것처럼 많이 이제 의사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외 기업 뭐 한 10개,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냥 버려진 종목처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의 소형주 중심에 있고 중형주에 대한 그걸 뭐 옐로우칩이라고 뭐 옐로우칩도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의사소통이 지금 되게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물가 발표가 나오고 그리고 7월 15일인가부터 이제 미국 실적 14일인가부터 실적 발표 펩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25, 26에 FO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FOMC는 저는 느낌은 어차피 점도표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말로 이제 때워야 돼요. 파월이. 근데 말은 저는 매우 매파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말은 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근데 금리를 올려놓고 매파적으로 하냐 안 올려놓고 매파적으로 하냐 차이는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거를 리스크를 뭐랄까 조금 좀 더는 방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면 9월까지 FOMC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사람들이 되게 조심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장을 더 많이 뺀 저는 요인이라고 특히 보고요. 특히나 요즘 보면은 그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같은 거 정말 무섭게 빠지고 코스닥도 이 1, 2등인 에코프로가 오를 땐 나머지 완전 이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모아서 매매하는 전형적인 장인데 그런 모습이 먼저 한국에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은 미국도 그런 식의 장이 나오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 3주는. 근데 너무 짧은 얘기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내년에 정말 나스닥 실적이 24% 성장하느냐 EPS가 그거가 이제 승부가 되겠죠. 예. 네.
그 IRA법 이후에 앞서 이제 유 본부장님께서 미국이 공장을 때려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 짓고 있어서 고용도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IRA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공장들이 지어진 거고 주로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좀 구조적인 인플레를 갖고 오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자꾸 지금 저희가 큰 대형 기업들에 대해서 좋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이런 전기차 쪽에 대해서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용시장이 좋긴 좋죠. 근데 이제 제조업이 고용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어요. 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좋다 그래서 전체 고용시장을 완전히 좋게 하는 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저희는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뭐 거의 방송마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죠. 빅테크들이 다 사람 잘랐잖아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제일 이익 증가가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뭐 미국에 있는 탑 100 기업들, 탑 500 기업들의 초점을 자꾸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는 그거를 더 따라가지. 나머지 지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들 중에서 안 좋다고 보여지는 지표들이 대부분 다 그 저소득층, 중산층, 중소기업 중에서 정말 현금흐름 안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 정말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형 기술주와 탑 100, 탑 500 안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 7개, 10개들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지금 못 오는 것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진짜 잘하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 골라내야죠. 근데 그거는 지수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그렇죠. 거죠. 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 또는 그 핵심 지표가 그동안에는 뭐 경기, 물가, 금리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면 작년부터 내지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개별적인 요인들이 강한 것 같고 성장이 없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이 있는 개별 종목에 훨씬 더 많은 매수세가 집중되는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미국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던 게 아마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느껴져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구도가 계속 갈 건지 아닐지도 이제 관심인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뭐 7개 기업, 뭐 빅테크 기업, 일부 소수 기업들이 뭐 비용을 낮추든 아니면 혁신을 이루든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성장의 속도가 혹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조금 많이 반영했었을 가능성 혹시 이제 약간 리스크 관점에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전 프로가 들어와서 진짜 영화 산업이 다 그러니까 극장에 가는 그 비즈니스의 규모가 완전히 줄어들면서 극장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금리를 아무리 높게 최근에 제가 얘기 들을 게 보니까 뭐 CJ CGV 채권을 6개월짜리를 8%로 판다. 대기업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돈이 그쪽으로 많이 뭐 개인 자금이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갖다가 많이 하는 걸 들었단 말이죠. 저는 제 고객들한테 절대 사지 마라. 그 8% 얻겠다고 잘못하다가는 잘 모른다. 답이 없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비전 프로가 들어왔는데 내년부터 팔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아까 우리 내년 얘기하는 말로 내년 말로 돼 뉴스는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때가 됐었을 때 얼마나 성장할지 그때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면서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게 실적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끔 얻게 돼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마찬가지였잖아요. 처음에 나오면서 도대체 유저가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늘더라 하니까 이제 폭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는다라는 것만 나와주면 이게 계속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이클적인 차원에 있어서 AI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겨우 시작인데 얼마 전에 뭐 또 가입하는 숫자가 좀 안 올라가더라 하면서 주가 한번 흔들었단 말이죠. 그게 끝이겠습니까? 계속 가겠죠?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그랬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처음에 했었을 때 뭐 이 정도 속도 가지고 뭐 그러다가 진짜 이제 완전히 속도가 붙는 게 나오잖아요. 그 시장을 봐야죠. 얼마나 커질지를 자꾸 봐야죠. 그걸 또 계속 컨펌을 해주는지를 또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대응해야 된다.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뭘로 봐야 되냐? 그 통계로 나오면 너무 늦어요. 진짜로 늦어요. 왜냐하면 생산성 지표 통계가 나오는 게 그 분기 끝나고 2달 뒤에요. 이미 벌써 다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먼저 캐치하려면 그래도 개별 기업들이 계속 발표하는 내용들을 봐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I가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되느냐? 그럼 엔비디아가 발표할 때마다 가서 그냥 봐야 돼. 도대체 뭐가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테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의 테슬라 데이, 뭐 무슨 데이 하면 우리 다 가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AI 관련된 칩 생산 비중이 정말 작은데 이게 정말 가속도가 붙느냐, 얼마나 커질 거냐, 이거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크로 보고 있을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매크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방송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매크로 볼 타이밍 아니다. 개별 기업들만 얘기 들어도 모자란다 시간이. 우리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네. 예. 심지어는 개인 투자자들은 더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힘들어요. 지금 투자하기가. 우리같이 지금 매일같이 토론하면서 매일같이 들여다보면서 매일같이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쫓아가기가 어려운데, 예, 그래서 좀 자꾸 말씀드리지만 금리 0.25% 더 올리고 안 올리고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렇지만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이 AI 사이클 그 차트 올라온 거 보고 있으시면은 지금 이런 사이클이란 말이죠.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점점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점선은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짜리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 회사들을 쫓아다녀야 돼. 거기에 시간을 보내도 모자라. 왜냐면 어느 순간에 이 회사에서 어느 순간에 바로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니까요. 네.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리비안 얘기 좀 하셨는데 리비안은 이제 판매 대수 증가를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테슬라와 여타 주식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그 리비안 오를 쯤에 중국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전기차가 드디어 주식시장에서 되게 빠르게 내연기관을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들인가 하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앞으로 계속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부분은.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유봉 부장님은 생각해 보니까 같은 말씀을 계속 주셨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매크로를 지금 보기보다는 개별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던 것 같고 사실 지금까지는 뭐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한 의원님 말씀을 조금 들어보면 아까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도 매크로에 대한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혹시 조금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매크로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분명한 요인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올해 나스닥 성장률이 EPS가 12%가 느는데 작년은 마이너스 8%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이익이 제대로 올라온 다음에 또 늘어나는 걸 가정하는 거니까 사실 내년이 진짜죠. 근데 내년에 진짜 실적이 좋은지를 알려면 매크로가 박살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가정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준금리 5.25긴 하지만
10년물이 4%니까 이제 채권의 PER이 2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S&P는 아직 20배 초반, 20배 언저리인 것 같은데 나스닥이 올해 주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PER이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익이 상향이 조정이 된 건데 이제 여기서 나스닥이 더 오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 이거는 정말 PE가 비싸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전 여전히 내년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매크로가 이렇게 되면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 경제는 잘 안 죽는데 인플레가 죽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금요일 날 사실 장이 올랐다가 막판에 쭉 밀렸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오를 때는 뭐였냐면 그 고용이 좀 줄었다. 20만으로 줄고. 그렇죠. 그래서 좋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판에도 어떻게 봤냐면 고용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뭐 별로 안 오르고 네. 그다음에 임금 인상 높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경기는 또 별로인데다가 인플레는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을 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크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저도 큰 그림에서는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미 매크로의 영향은 0%에서 한 4%까지 갈 때가 정말 엄청 커요. 그러니까 PER이 그러니까 채권 PER이 100배에서 아니 100배도 아니죠. 몇백 배에서 쭉 떨어지는 과정에 주식의 매력이 막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보다는 델타가 작긴 할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크로가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안 가지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본인 말씀처럼 될 거고. 근데 지금은 2년물이 4.97인가 그렇고요. 10년물이 4.06인데 2년물이 4.97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듀레이션으로 보면 대충 2년물의 듀레이션을 한 1년, 1년 2개월 보면 대충 맞잖아요. 뭐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지금이 7월이니까 내년 9월쯤 기준금리가 5%라고 시장이 생각한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2년물이 기준금리랑 많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내년 9월에 5%라고 하는 금리는 사실 점도표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긴축을 많이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고 그냥 한번 좀 기간 조정을 받고 가는 게 훨씬 건전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죠. 오늘 지금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의 10%가 넘는 분들이 좋아요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지금 거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조금 지루해요. 지금 지루해서 저는 요즘 거시 얘기하기가 좀 싫은데 그래서 거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올해 사실 거시 얘기했던 이코노미스트가 물먹은 최고의 해 아닙니까? 작년 후반부터. 근데 왜 도대체 이코노미스트에 이렇게 틀렸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거시 보다가 지금 개털 났거든요. 미국 시장, 최소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 말고 미국 시장에서는 진짜 거시 보던 분들처럼 올해 바보 된 사람이 없어서 그럼 왜 이렇게 틀렸을까 이코노미스트들이 한번 각자 생각하시는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서 거시를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시를 틀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채권에 많이 갔어요. 네, 거시를 틀려서 네. 채권 투자 많이 했죠. 네. 최근에. 네. 그게 지금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고객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PB들 중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채권 투자를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연초에 들어가신 분들 다 마이너스야. 이 좋은 시장에서.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가 틀렸냐? 지금 딱 금리예요. 저희가 틀렸던 것처럼 옛날에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헷갈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만큼 제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틀렸어. 왜냐면 감당 가능한 금리가 3.5%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을 줄 이 몰랐지. 5.5%도 감당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2%나 더 올리는데도 감당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해보면은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미국이 정말 돈을 많이 줬구나. 개인들한테. 그치. 많이 줬구나. 네. 네. 그죠? 네. 부채를 갖다가 늘려서든 뭐든 간에 그냥 헬리콥터만으로 돈을 많이 줬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요즘에 저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한국의 자영업자 지금 1,000조 빚이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요. 미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은 물론 이제 세금을 근거로 해서 줬지만 세금 낸 사람들한테 다 매출만큼 다 커버리지를 해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심지어 세금을 안 내고 그 열심히 공부해서 돈 빌려서 공부한 사람들한테도 네.
탕감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죠, 사실. 네, 뭐 한국으로 미국은- 들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네. 네, 미국은 이제 정부 부채가 엄청 많은데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만약에 지금 가계 부채가 한국은 많고 정부 부채가 적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부가 부채를 이만큼 갖고 있고 민간의 부채를 없애서 그걸 돈을 줬으면 비슷하게 됐을 텐데 한국은 이제 정부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외환 관련된 게 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게 차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아까 그 질문은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주식의 선행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간과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식을 잘못 봤을 때도 주식이 훨씬 매크로가 나빠지기 먼저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실적 나오는데 괜찮지 했는데 이미 주식은 먼저 다 빠져 있었고 그리고 실적이 이제 작년에 좀 꺾였죠. 그리고 반대로 정확하게 작년 10월에 금리가 10년물이 미국이 4.24%였고요. S&P가 3,570인가 그랬어요. 그게 아주 정확한 바닥이었는데 그때가 실적이 가장 나쁠 때였어요. 모든 미국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작년에 아주 안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물론 1분기가 더 안 좋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 경기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했고 그거는 뭐 틀렸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경기가 왜냐하면 작년 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다들 놀라는데 미국이 작년 2% 가까이 되고 올해 1%니까 경기가 나빠진 거는 다 맞춘 거예요. 그분들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닌데 주식은 이미 그 다음을 보고 이제 움직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다르게 움직이고 채권도 이미 작년 10월에 고점을 찍었던 거죠, 금리가. 그리고 이미 내려왔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한 이 전망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매크로 분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올해 GDP가 작년보다 낮기 때문에 둔화한다는 건 맞은 거예요. 근데 주식은 이미 그거는 뭐 신경 안 쓰고 다른 길을 보지 않았나 매크로로만 우리가 보면. 관과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거죠. 결국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온쇼링, 정부의 정책 이게 엄청난 민간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옛날처럼 생각한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자극이 훨씬 더 세게 들어왔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풀리는 것도 훨씬 더 빨리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헷갈려하는 거고. 그래서 글쎄요, 아무튼 그 몇 년이 좀 지나고 나면 돈 푼 거에 대한 건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저축률이 떨어졌으니까 아주 뭐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타이밍이 오겠죠. 왜냐하면 실업률은 올라가는 건 맞고 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어떤 펀더멘탈이 아주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생산성이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면 이제 금리가 또 다시 5% 시대에서 뭐 4% 시대, 뭐 3% 시대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봐서는 임금 상승률이 4.4%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이제 저소득층도 임금 상승률이 3, 4%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금리가 3, 4%여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다. 대신에 3, 4%의 금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비중으로서 채권을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뭐 계산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한국 최고의 채권 전문가인 박정현 박사님한테 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지금 1년 됐잖아요. 네네. 경기 침체 왜 안 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유봉 부장님 자료에서 이미 찾았거든요. 네. 그 우리 유봉 부장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시차, 예, 짧게는 9개월, 10개월, 길게는 30개월, 평균 16에서 17개월, 1년 반 정도. 네. 그럼 사실은 장단기 금리 차 역전된 게 정확히 언제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건 채권 전문가가 말씀해 주셔야죠. 작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맞아요. 예, 그러면 9월, 10월.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미국 경제 침체 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그러니까 다들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뭐 경기 침체를 못 맞췄다. 이번엔 다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시간 안 온 건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벌써부터 조금 쫄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내년도 상반기까지 정도를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 말씀에 있어서 네. 이 도표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는 진짜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네네. 예, 최소 1년 반은 경기 침체 안 온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더 옛날로 가버리면 지금 1970년대, 73년도에는 50개월, 30개월도 있었어요. 네. 예, 그렇죠. 평균이 24개월입니다. 자, 하나 좀 더 덧붙이면 말씀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지금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심화됐다가 풀리면서 경기 침체가 오잖아요. 그림상에서 보면. 근데 공교롭게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는 금리 인상기에 온 적이 없어요. 언제였냐면 금리 인하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높아진 금리가 경기에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중앙은행이 우리가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금리를 낮춰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가 확 온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갈 길이 먼 거예요. 지금 경기가 망가지기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생각은 뭐 요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연결을 시키자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던 경우, 즉 한 번에 만났을 때 0.25 이상 올렸던 경우가 있을 때는 보통 금리를 올리고 나도 한참 동안의 경기 침체가 안 온다.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서 가장 짧았던 기간은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었을 때가 가장 짧았던 기간이 제 기억으로는 2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특히 95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5년 같고, 그죠? 그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 많이 올렸는데 그러고 1년 반을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마지막 올리고 나서. 그 더 옛날로 더 넘어가시면 뭐 30개월, 50개월도 나오니까.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 금리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 오기 전까지 오르는 폭이에요. 주가에. 네. 예. 그게 꼴랑 5% 오르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네. 피날레가 제일 네, 크죠. 피날레가 제일 크기 때문에 최소 30% 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이 올랐을 때는 나스닥이 뭐 아무튼 거의 미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경기 침체를 예측을 하고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경제학자들도 모르는데 왜 자꾸 개인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내가 집어낸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춘 전략을 자꾸 세우는 거를 자꾸 부추기냐 이거죠.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누가 맞추고 있어요? 지금 경기 침체 온다는 걸 어느 누가 지금 맞추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경제학자들 다 틀리고 있어 지금.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말씀이시네요. 내년도 예를 들어 10월 이맘때쯤에 경기 침체가 와. 이맘때 이후로 아마 7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주가가 50% 올라. 그럼 지금 경기 침체를 준비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준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거의 시그널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그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예측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 예측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예측할 자신이 저도 별로 자신은 없는데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도 몸뚱아리로 다 얻어 맞을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경기 침체라는 건 작년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이 올 거라는 그 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작년 하락을 못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제대로 못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유, 왜 그러세요? 각도님 또 되게 네. 훌륭하신 분인데 제 짝꿍이니까. 진실이 하나도 안 진짜요, 진짜고. 갑자기 방송하는 기분 상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근데 뭐 네. 저희가 맞추려고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자꾸 우리 본부장님께 반대 시각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이제 반대 논리를 폈었을 때 훨씬 더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 맞습니다.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고 저희가 이제 맞추겠다고 하면은 각자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뭐 그러면 개인 방송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같이 오늘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시사점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저는 개별 기업들도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탑다운을 보는 케이스도 있고 바텀업을 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 탑다운이 중요할 때가 있고 바텀업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네.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난 1년 내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탑다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또다시 탑다운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오겠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하다 보시면요. 정말 매크로 레드된 어떤 헤지펀드들 잘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정말 종목 잘 골라서 롱숏 잘하는 회사들이 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탑다운으로서 잘 맞추는 시기를 보시면 바텀업 잘해가지고 맞추는 시기보다도 훨씬 짧아요. 그건 제가 확연하게 지난 30년의 제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진짜 종목 공부하시고 바텀업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내 시간을 허비했었을 때 돌아오는 게. 네. 근데 지금 제가 자꾸 느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유튜브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워낙 작년에 매크로 때문에 힘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매크로가 전체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 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요? 네. 무슨 소리십니까? 80%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낮춰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유튜브를 안 하면 아니 제 매크로를 안 하면 유튜브가 안 되죠. 지금 그 정도 아니 아니에요? 왜 자폭하시는 말씀하세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종목 얘기하시는 분들이 스타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잖아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셔야죠. 네. 한 의원님 뭐 아까 말씀하신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네. 그냥 저는 본부장님 말씀도 맞고, 근데 항상 우리 그러니까 하락을 경기 침체 전에 맞추기는 저는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요는 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현금이 있어야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진짜 멘탈이 깨지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그래도 하자라는 얘기를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더 하실 말씀들은 또 우리가 계속 또 주기적으로 뵈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부는 이 정도로 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